여러분,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 108조 원을 들고 갔습니다. 108조.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을 보따리에 싸서 트럼프한테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트럼프가 군대 보내라고 했는데 일본이 싫은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웃고 있어요. 도대체 이 회담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쩐쟁이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최근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이거 그냥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약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8조 원 규모의 산업 투자 패키지를 들고 갔습니다. 108조 원이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대략 70조 원 안팎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킨 시킬 때도 배달비 아까워서 고민하는데 일본은 나라 단위로 배달을 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역대 미일 정상회담 중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경제 카드를 들고 간 적은 거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요구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꺼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아시죠? 중동에서 석유가 나오는 길목이에요.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기름값이 하늘로 치솟고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거죠. 트럼프가 이 해협이 불안하니까 일본 자위대를 직접 보내라고 압박한 겁니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쉽게 말하면 일본은 해외에 군대를 보내서 전쟁하는 게 헌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트럼프의 요구를 막아낸 거예요. 보통 트럼프한테 노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관세 폭탄이 날아오거나 SNS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일어나거나.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일본을 진정한 동맹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08조 원이요. 군대를 안 보내는 대신 돈다발을 가져왔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래였던 겁니다. 솔직히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딜이잖아요. 그것도 자기한테 유리한 딜. 군대는 나중에 또 보내라고 하면 되지만 108조 원은 지금 당장 찍히는 숫자니까요. 역시 부동산 출신답게 숫자 앞에서는 유연해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108조 원이 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미국 국채를 사준다거나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미일 동맹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일 동맹하면 뭐였냐면요. 일본에 미군 기지를 두고 일본은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대신 미국이 안보 우산을 씌워주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 에너지, 첨단 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까지 공유하는 산업 안보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8조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꽂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곳,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 크잖아요. 짓는 데만 10년 넘게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이고 SMR은 이걸 작게 만든 겁니다.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짓는 기간도 짧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요. 근데 왜 지금 이게 갑자기 중요해졌냐면요. AI 때문입니다. 챗GPT 한 번 쓸 때마다 구글 검색 10번 하는 것보다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A한테 오늘 저녁 뭐 먹지? 물어보는데도 전기가 펑펑 나간다는 소리예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미국 전역에 이런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전기가 부족해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MR이 AI 시대의 발전소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히타치와 미국의 지히버노바가 손을 잡고
미국 현지에 60조 원 규모의 SMR을 짓기로 했습니다. 60조 원이요. 이건 그냥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 돈이 들어가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SMR 다음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곳, 바로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일본이 미국 펜실바니아와 텍사스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 시설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남의 나라 발전소에 일본이 돈을 퍼붓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석유도, 가스도 전부 수입에 의존하죠. 그런 나라가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직접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공급처를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안전한 에너지 줄을 사는 셈이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선 어떨까요? 자국 에너지 산업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 일자리도 생기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되고 유권자들에게 자랑할 거리도 생기는 겁니다. 서로 윈윈인 구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건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바로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이에요. 리튬, 구리, 히토류 같은 광물들이 왜 중요하냐면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미사일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물들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만약 중국이 마음먹고 수출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은 올스톱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게 뭐냐면 이 핵심 광물의 채굴부터 정제까지 미국 현지에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사실상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움직임이죠. 자, 108조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섹터도 명확해집니다. 가장 뻔하지만 확실한 건 원전 및 전력 인프라입니다. SMR 관련 기업들, 히타치나 지히버노바 같은 직접적인 플레이어는 물론이고 SMR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까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AI가 커질수록 전기는 더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할수록 SMR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예요. 그 다음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방산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공동 개발 이야기도 나왔고 일본이 자체 정보기관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군대를 못 보낸다고 하지만 방위 산업 자체는 오히려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안 싸우겠다면서 무기는 더 만든다. 마치 헬스장 안 간다면서 프로틴만 사재기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게 지금 일본의 전략입니다. 방산 섹터는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모멘텀이 강해지는 구조거든요. 아까 무섭다고 했던 히토류, 이것도 투자 섹터로 연결됩니다.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구호에서 실제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있으니 대체 자원을 개발하거나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서 미리 자리를 잡아두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이거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증권 앱 켜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일 때입니다. 장밋빛이 보이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해요. 그래서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찬물을 좀 끼얹겠습니다. 먼저 육아입니다. 일본은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죠.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곳이 불안해지면 일본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만약 중동 긴장이 고조돼서 국제유가 WTI 기준 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면 일본 증시는 물론 관련 투자 테마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아무리 좋은 투자 계획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 리스크는 예상하셨겠지만 트럼프 본인입니다. 솔직히 이건 리스크라기보다 거의 확실한 미래라고 봐야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마음은 서울 날씨보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칭찬하고 있지만 언제 마음이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올리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할 수 있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그때그때 딜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변수, 중국의 보복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잖아요. 중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중국은 이미 일부 희토류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더 강한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이건 특정 종목의 문제를 넘어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바로 실제 집행 여부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정상회담에서 108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획 발표부터 실제 착공, 그리고 그게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뉴스만 보고 흥분해서 뛰어들었다가 실제 집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뉴스 속도로 매수하고 현실 속도로 손실 보는 거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기회도 받고 리스크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 이야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한국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유가가 뛰면 일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희토류 공급망 재편은 우리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삼성, SK, LG 다 희토류 없으면 물건을 못 만듭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급망을 새로 짜는데 한국이 거기 끼느냐 못 끼느냐, 이게 앞으로 한국 제조업의 운명을 가릴 수 있어요. 게다가 SMR 분야에서는 한국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미일 협력이 확대되면 한국 원전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동맹이라고 하면 군대를 보내고 기지를 제공하고 함께 싸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일본은 총 대신 돈과 기술을 내놓으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군대를 안 보내고도 미국의 환심을 샀죠. 이건 외교의 판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방산, 핵심 광물, 이 세 가지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큰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108조 원이라는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바뀔 수 있어도 실제로 투입된 자본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앞으로 여러분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이런 흐름을 계속 같이 읽어가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전쟁이었습니다.